돈이 100억이 있어도 저 모양이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인생에서 돈을 지우게 돼요. 아, 돈이 많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돈 버는 것을 제 인생에서 제끼고, 그리고 나서 그 보험회사를 나오게 돼요. 근데 나오게 된 두 번째 계기는 뭐 우리 남편한테 로비하려는 사람이 남편한테 로비가 안 되니까 나한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서 끊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끊고 나와서 제가 잠깐 쉬고 있을 때 어느 날 하여튼 첫 번째가 두 번째 주예요. 구역 예배를 간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금요일이었어. 어느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우리 동생이 전화를 해서 울부짖는 거야. 언니!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 뭐? 자세히 설명해봐!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그러면서 우리 동생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먹은 건 뭐였냐면, 일단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일로 탄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탄핵이 진짜 벌어졌다는 것도 기가 막혔지만, 그 탄핵된 상황을 보면서 울부짖는 내 동생이 저한테 충격이 더 컸어요. 아,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찍었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충격을 먹었구나. 그걸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3월 10일, 2004년 3월 12일이었는데, 그날부터 제가 이제 인터넷에 네티즌이 되는 거야. 그전엔 네티즌이 아니었어. 그때 네이버에 들어가서 노사모 치고 왜 탄핵됐느냐 이걸 찾아서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인터넷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3개월 뒤에, 3개월까지는 바로 그 다음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응급이니까 선물 내리기만 해봐. 네, 구급차가 지나간 거예요.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김근태라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하게 돼요. 그 선거운동을 계기로 해서 제가 그분이 운영하시는 정치연구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4년 동안 2004년부터 2004년 6월부터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해서 2005년, 6년, 7년 그러니까 만으로 3년 넘게 제가 여의도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4년 꼬박 4, 5, 6, 7 4년을 제가 정치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금 강원순 시장을 회귀하래요. 이거 명예훼손 아닌가? 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2004년부터 7년까지 제가 여의도에서 열린우리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등신이 되어갔는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목격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구조 속에서 왜 아무 말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국민들의 열망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으나 그러나 국회의원답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그때 실시간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경험은 학원 강사, 그 다음에 외국계 금융회사, 그 다음에 정치연구소, 그러면서 이제 2007년에 제가 정치연구소 다닐 때 아프리카 방송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 당시가 이제 뭐였냐면 민주주의란 뭐라 그러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문화하고 달라질 거다. 그때 이제 많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IT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앞으로는 UCC의 시대가 될 거다. 동영상이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 글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 영상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아프리카라는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 시사 방송을 진행하게 됐죠. 그러면서 2007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 다 됐다, 지금 경제가 중요하다. 혹시 그때 기억나세요?
2007년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선거가 중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미쳤다고. 지금 민주주의는 다 완성됐다. 노무현 때였으니까. 민주주의는 다 완성됐고 이제는 경제다. 이런 얘기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졸속으로 추진한다. 그런 거 비판하고 아파트 분양 원가를 정당 공약이었는데 그걸 부정했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 파병 그거 잘못한 거다. 그런 얘기를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엄청 욕을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쌍욕도 많이 하고 너보다 노무현 대통령 훨씬 뭐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할 때 누구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누구도 와서 너 이러다 잡혀간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2007년 동안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방송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비난했지만 그 당시엔 누구도 너 이러다 잡혀간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이 딱 대통령이 되고 6개월이 지나니까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이러다 잡혀간다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명박이 딱 대통령 되고 6개월 만에, 아니야 1년인가? 그러니까 2009년이야. 2009년 2월에 그때 이제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이러다 잡혀간다 란 얘기가 나오게 되고 내가 이명박을 비판하는 게 빨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아무리 비판해도 나한테 빨갱이다 잡혀간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딱 1년 만에 이 인터넷상에서 빨갱이다, 그 다음에 뭐 잡혀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뭐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죠. 왜냐,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잘 나가던 대학생들이 잡혀가서, 그러니까 내 기억에 그 오빠가 건대생이었어. 그러니까 86년도에 건대에서 무슨 학생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그때 단일 사건으로 1600명인가 구속이 돼. 그때 그 오빠가 같이 구속이 됐어. 지금 저 스피커에 열받은 어르신이 비명을 질러가지고 잠깐 방송이 중단됐어요. 여러분 지금 방송이요 안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방송에 안 들리세요? 뒤에 스피커 소리가 크게 들리나요? 네? 뒤에 혹시 제 망치 부인 목소리가 방송에 안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예. 네. 자, 지금 이 시간 시청하시는 분들이 모두 몇 분이실까나? 잘 들려요? 오케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저런 방해가 있을수록 원래 이게 좀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원래 고난을 뚫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방송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돼야 되겠죠. 네. 저 옆에 경찰이 와 있는 걸로 봐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나 봐요. 종교 집회를 해서 네. 확인을 했더니 종교 집회를 해도 된대요. 아, 종교 집회는 스피커를 해도 돼요? 예. 그래? 아, 그렇구나. 다음부터 종교 집회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나도 방송 차량 갖고 다녀도 되는구나. 확실히 해서 경찰이? 예, 경찰이 약간 경찰이 종교 집회에 대해서는 저거는 종교 집회가 아니라 종교 집회니까 스피커 해도 되는데 해도 된대요. 근처에서 스피커 좀 하나 얻어와. 내가 지금부터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민주주의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참 많아요. 아, 종교 집회는 스피커 써도 되는구나. 참 괜찮은 법이야. 알았어요. 아, 근데 이제까지 뭘 몰랐잖아요. 그럼 나 이제 스피커 사도 되는 거네? 알았어. 오케이. 아, 종교 집회는 스피커를 써도 된대요. 아, 그래요. 나 이제 방송 촬영 맞출 거야. 내가 스피커를 쓰고 싶어도, 스피커를 썼다가 이게 데시벨이 얼마 넘어가면 잡아간다고 못했잖아. 종교 집회 된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번에, 여러분 다음번에는요, 앰프 들고 오셔도 됩니다. 스피커 들고 오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강연을 할게요. 예, 저 교회 집사입니다. 예, 이제부터 종교 집회가 되는 거예요. 네. 프랭카드도 하나 볼까요?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네. 민주주의와 기독교.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사랑하십니다. 네. 또,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랭카드 걸고, 우리도 스티커 찍어 합시다. 진작에 할걸. 고맙네. 저거 아니어서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망치부인 방송은 언제나 안티에게서도 배우는 방송, 정보를 얻는 방송이죠. 네. 벌레들이 들어와서 떠들어도 거기에서 정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은 바는 앞으로 다음에 망치부인 스피커 달고 한다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그 플랜카드를 준비를 하면 돼요. 망치부인의, 전 기독교인으로서의, 망치부인이 바라보는, 종교인으로서 바라보는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걸고 스피커 키면 경찰이 방해 안 한답니다. 참 좋은 제도예요. 예. 오늘도 하나 건졌어요. 저는 이렇게 또 종교인이라 해서 제가 하나의 종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자들이 부르면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장사상을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는, 도가 이야기하는,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양한 종교 집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내가 무슨 얘기 그때 말했나? 박원순 얘기해갖고 내가 자, 종북 세력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종북 세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종북 세력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종북 세력이란 말은 뭐냐면 북한을 추종한다는 얘기예요. 네.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북 세력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종북 세력은 철저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본 사람이에요. 저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예,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국가보안법으로 이석기를 처벌하지 마라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석기 처벌해라. 대신 진짜 종북 세력도 처벌해라. 그게 저의 사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잠깐 또 종북 얘기가 나왔으니까 종북 세력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때는 제 기억에 그게 2002년이었죠. 예. 2002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근데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아니었어. 무슨 유럽 머시기 대표야. 이상한 조직의 대표였는데, 박근혜가 그 당시에 북한을 가겠다고 그 방북 신청서를 내요. 근데 이 방북 신청서의 내용, 굉장히 방북 신청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서 아무나 만나면 국가보안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북한으로 가면서 방북 신청서에 김정일을 만날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정일이 만나자라는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박근혜 대표가 기자들이 김정일을 만날 예정이냐? 예정이 없다 그랬어.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까지, 출국할 때까지 김정일하고 만날 약속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북한에 무슨 축구공주로 간다, 이런 그 계획서를 내놓고 북한을 간 거예요. 근데 북한을 가서 거기서 김정일이 연락을 해온 거야. 만나자. 그러니까 거기서 전격으로 응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북한에 관광을 갔어. 금강산 관광을 갔는데 김정은이가 나한테 갑자기 만나자고 그래. 나의 방북 계획서에서 그런 얘기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전격적으로 만났다. 어떻게 될까요? 국가보안법이죠. 예, 국가보안법으로 걸려서 15년에서 20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박근혜는 그 김정일을 만난다는 것을 국가의 사전 허락이 없이 만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허락을 해준 거야. 만나도 좋다라고 그걸 허락을 해줬어. 그 자리에서 지네들끼리 김정일하고 둘이 마음이 통해갖고 만나기로 한 건데,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봐준 거지. 그랬더니만 만나고 돌아왔어. 자, 돌아와가지고 뭐랬냐면 자서전을 써. 자서전을 쓰면서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되게 부끄러움이 많고 뭐라 그러는데 그게 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했던가? 그러니까 김정일에 대해서 막 되게 칭찬하는 굉장히 착한 사람? 아, 진짜. 뭐라고? 현명한 사람. 하여튼 그냥 진짜 사람은 조선일보가 한 거지. 조선일보가 그 김정일에 대해서 참 인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여기서 참 인간이란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뛰어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저 조선일보가 얘기한 거야. 스피커를 돌리란 말이야. 저쪽으로 저 사람들 스피커 돌려야 돼요. 김정일이 너는 참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지. 얘는 뭐 했냐면 얘는 김정일한테 선물을 해요. 예, 동아일보에서 북한에다가 이제 선물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머 진짜 그것도 까먹고 있었어. 김일성이 옛날에 1920년에 5,000번 전투지 청산리 전투지 그걸 할 때 일본 놈을 무찔렀다. 그 뉴스를 동아일보에서 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뉴스 원판을 황금으로 동판을 만들어서 그걸 북한의 김정일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북한에 있는 김일성 기념관인가? 그런 어떤 그 김일성한테 전 세계에서 보낸 선물들을 모아놓는 기념관이 있대. 거기에 보면 동아일보에서 보낸 황금 동판,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준 무슨 시계인가 뭔가 하고 참인간이라고 썼던 글 이런 게 거기 다 남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박근혜가 가서 김정일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그 대화한 내용이 그게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안 돼갖고 나도 몰랐어. 근데 이 내용이 외신에 보도가 된 거야. 근데 외신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이 박근혜를 딱 앉혀놓고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김일성이 박정희도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도 위대한 지도자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박근혜가 어떻게 했냐? 미소로 화답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김정일이 주장하는 김일성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주장을 박근혜가 거기서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내가 가서 김정은이가 지네 조상이 위대했다 이랬는데 내가 미소로 화답했다. 나 징역 20년이야. 박근혜가 거기서 김정일의 주장에 대해서 미소로 화답한 거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자서전에다가 김정일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인물. 그 당시에 자서전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저서에서 김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김정일에 대해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이 김정일더러 솔직하고 거침이 없다. 자, 이 솔직하다라는 말. 아니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북한을 괴뢰도 당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는 책을 냈어. 만약에 내가 책에다가 김정은이가 뚱뚱해서 그렇지 나름 귀엽다 뭐 이런 걸 내가 적어냈잖아? 나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북한의 괴수를 찬양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때 김정일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약속이 그게 뭐였냐면 한일 축구전을 할 때 태극기를 흔들지 않고 남북 단일기를 흔들자. 단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8월 15일 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얀색 바탕에 한반도 모양의 하늘색 지도, 제주도까지 나와 있는 거. 그게 남북 단일기야. 그 남북 단일기를 흔들겠다고 김정일한테 그러니까 김정일이 요구해갖고 박근혜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한일 축구전이 열린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붉은 악마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흔들었잖아. 그때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매우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김정일하고 약속을 했는데 태극기 따위를 흔드냐고. 단일기를 흔들어야지. 내가 만약에 김정은하고 미리 얘기를 한 다음에 그 태극기를 치워라 라고 얘기하면
나 국가범법 위반이야. 잡혀가서 징역 30년 살 거야. 그죠? 어떻게 태극기를 부정하느냐? 물론 이런데요. 망치고 있냐나? 너 이거 어디서 알았어? 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가 그랬다고. 야, 오유, 우리 박 PD님. 지금 박 PD가 단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하늘색. 예. 이 단일기를 김정일하고 약속했다고. 이걸 박근혜가 단일기를 들으라고 욕을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에 박근혜가 김정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지 말라고 막 강요를 했다라고 누가 썼을까요? 누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 당시에 무슨 축구협회, 지금도 축구협회 뭐 회장인가 그런 거 하잖아. 그래서 그때 정몽준 의원이 그 당시에 자서전에 썼잖아. 회고록인가? 회고록에다가 그 정몽준 의원이 써서 알았지. 자, 나는 이제까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한 공간에 앉아서 온화한 미소로 화답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돌아와가지고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깽판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나는 한 번도 그 새 김씨왕조를 위해서 칭찬하는 글을 써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누구더러 종북이래. 종북 세력은 북한으로 가라. 아,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아이, 몰랐네. 아, 그거였구나. 네. 나는 이게 종북 세력 북한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다 얘기한 줄 알았어. 우리 말고 우리를 지나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을 지나 세종대왕님의 동상을 지나면 경복궁 너머에 살고 있는 종북 세력에게 가라고 그런 거였어. 괜히 우리 시간 낭비했다. 그지? 예, 이렇게 해서 종북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도 많아. 그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게 이제 그 박 대통령이 펴낸 책 나의 도전 나의 열정에서 김정일에 대해서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만약에 김정일에 대해서 그렇게 쓰면 징역 20년이야. 종북 세력은 북한으로! 나도 할 말 있어. 왜 여기서 지금 자, 종북 세력 전에 내가 무슨 얘기 했었어? 망치 부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방송을 하게 된 이야기 했고, 갑자기 종북 이야기로 떴는가요? 예. 저기다. 이명박 되면서부터 망치 부인 잡혀간다. 그런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9년 정도부터, 저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수집 중에 있다. 근데 그게 정말로 비밀스럽게 정보를 수집하는 거면 나한테 들리면 안 되잖아. 근데 나에 대해서 지금 사찰 중이다라는 게 내 귀에 들어온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너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너 조심해라. 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몸 조심해라 이거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아프리카 방송을 접을까 그랬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사장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나 지금 국정원에서 사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 때문에 작년에 옥고도 치르셨는데 2008년에 아프리카 사장이 구속됐었거든요. 근데 또 당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방송을 접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그 문용식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만약에 국정원에서 널 잡아 넣으면 너도 뜨고 나도 뜬다. 그래서 계속해라. 예, 그래서 계속했더니 그 다음에 회사를 팔더라고. 그래서 문용식 사장은 지금 사장이 아니야. 나한테 아프리카를 선물해주고 호련히 떠나서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광우병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이 아프리카가 유명하게 된 게 2008년에 광우병 투쟁 때문이었죠. 그죠?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한국 사람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위험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 예, 낮다. 그래서 거의 걸릴 확률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우리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회의원 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와, 네, 우리 아프리카는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반복 아니에요. 전화가 왔어요. 예. 누가 지금 정신머리 없이 누가 전화를 하는 바람에 예, 전화 때문에 방송이 끊긴 겁니다. 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네, 하던 이야기 마저 할게요. 네. 아니야, 반복 아니야. 요거 전화가 와가지고 방송이 끊긴 거예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네. 방금 우리 이제 굉장히 모녀가 인사하고 왔다 가셨어요. 예, 하던 얘기 마저 하면 내가 또 어디까지 얘기했지? 광우병 이야기. 자, 한마디만 할게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하고 정부 종합청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광장에서 미국산 소고기로 시식회까지 했어요. 그거 미국산 소고기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먹었던 소고기는 그게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일반 서민들이 먹는 그런 미국산 소고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미군 부대로 납품되는 특수한 소고기였대. 그러면 정부 종합청사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은 적이 있을까요? 정부 종합청사에서는 그 뒤로 지금까지 미국산 소고기를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직원 식당에서.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광우병 도가 지나치다, 광우병 거짓말 도가 지나치다고 얘기했던 두 언론사는 이 직원 식당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었을까요? 그들의 식당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그러죠. 우리 소고기 호주산이라고. 예, 쟤네도 안 먹어. 여러분, 이 미국 광우병이 쇼다. 광우병 소고기 얘기가 다 쇼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지들도 먹어야 되잖아. 안 먹는다니까요. 정부 종합청사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급식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직원 식당에. 그리고 저 언론사들도 지네 직원들 먹는 식당에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를 공급하지 않는다, 호주산이다, 이 써놓고 먹는다니까요. 따라서 그럼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일까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들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이 뭐냐?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전 세계에서 소를 제일 많이 그 소고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은 소고기를 자기네 나라에서 다 먹어. 그런데 미국은 인구가 많지 않은 거야. 인구가 3억 8천에서 4억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소고기 양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이 양을 대부분 또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가 뭐냐면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그 프로그램에 누구를 초대를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시민운동가였어요. 회원이 700만 명이 이르는 미국산 그러니까 미국의 소고기를 추적한, 자기네 나라의 소고기의 문제점을 추적한 시민단체 회원이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미국의 소고기가 너무나 비양심적이고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오프라 윈프리 방송이 그 당시 미국의 토크쇼 중에서 최고의 인기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오프라 윈프리가 한마디를 한 거야. 아, 앞으로 저기 햄버거 먹으면 안 되겠군요. 한마디를 했어. 이것 때문에 미국의 맥도날드가 오프라 윈프리를 100억짜리 소송을 걸었어요.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누가 이겼어? 오프라 윈프리가 이겼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이 보도가 돼갖고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미국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내에서 스테이크 소비량이 30%가 줄어드는 거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율이.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미국 드라마를 하잖아. 그럼 미국인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고기 썰어 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던 기억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국 드라마라면 전부 다 칼질해가지고 고기 썰어 먹는 장면이 나왔었어. 요즘은 미국 드라마 봐봐. 스테이크 먹어요? 안 먹어. 전부 다 샐러드 먹잖아. 전부 다 샐러드 먹고 스시 먹고. 미국 사람들도 미국산 소고기를 안 먹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한의학적으로도 소고기의 기름이 이게 실온 상태에서 하얗게 굳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소고기의 기름이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도요, 소고기 먹으면 병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나 개고기를 서민들은 먹었고, 부자들이 소고기를 먹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게 소고기가 안 좋은 고기야.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는 특히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소는 일을 하잖아요. 돌아다니고 풀을 뜯어먹고 일을 하잖아. 그런데 미국산 소의 문제는 뭐냐면 풀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키우는 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블로그에 같은 데 보면 미국의 농장 사진이다 그래서 올라온 사진들이 있어요. 그렇게 농장에서 생산되는 소고기가 미국 전체 소고기량의 10%가 안 돼. 8%도 안 된대. 그러면 농장에서 생산되는 소는 대부분 어디로 가냐? 농장에서 풀 먹고 자란 소들은 전 세계에 있는 미군 부대로 간대. 미군 부대로 공급이 되고 일반 서민들은 그런 고기 못 먹는 거야. 그럼 일반 미국의 서민이 먹는 소고기는 어떻게 생산되느냐? 공장식 울타리. 그러니까 닭장처럼 소를 아주 작은 칸막이 안에 가둬놓고 살을 찌우는 거야. 근데 풀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옥수수라든가 이런 옥수수대를 갈아서 사료로 먹였대요. 옛날 몇십 년 전에는. 근데 이게 옥수수도 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옥수수 업자들이 소 사료로 옥수수를 주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부터 뭘 사료로 줬냐? 동물성 사료. 그럼 동물성 사료가 뭐냐? 우리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먹어요. 그잖아. 소 머리고기, 그 다음에 소 꼬리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먹어. 그런데 미국은 딱 살만, 가슴 부분에 살만 딱 도려내서 스테이크 먹고 다 버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봤자 미국에서 소비된 양은 거의 없는 거야. 그럼 나머지를 다 갈아서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데 이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 이걸 갈아가지고 소 사료를 준 거예요. 이게 동물성 사료야. 그런데 이 광우병의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동물성 사료. 소한테 소를 먹인 거야. 근데 이제 인류 중에도요, 식인종들이 있었대요. 알죠? 근데 이 식인종들이 전부 다 이상한 유전병 걸려 죽어갔어. 이유가 뭐냐? 광우병인 거야. 동종을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기는 병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영국에서부터 이게 90년대 발견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동물성, 그러니까 소를 갈아서 돼지를 먹이고 나중에 돼지를 잡은 다음에 돼지를 갈아서 소한테 먹이는 교차로 이제 그 동물성 사료를 먹였던 거야. 영국에서. 근데 어떻게 됐어? 결국은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는 광우병에 걸리더라. 그리고 광우병 소고기를 먹은 사람도 걸리더라. 그래서 영국에서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196명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병이 196명인가? 사망자가 196명인가? 하여튼 그래. 100명이 넘는 인원이 실제로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고기를 먹고 유럽에서 죽은 거야. 그런데 미국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지금 먹이고 있고, 그러면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소고기에 대해서 그러면 광우병 검사를 얼마나 하느냐? 0.03%. 한 해 동안에 잡는 어마어마한 미국산 소 중에서 그러니까 0.3%인가? 99.7%는 광우병 검사를 안 해. 그래서 왜 검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광우병 검사를 하려면 그 광우병 검사장에 있었던 모든 도구를 특수 폐기를 해야 된대. 광우병의 그 원인 물질이 불태워도 안 죽기 때문에, 그 프레온 물질이라는 게 불태워도 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치매로 죽은 것 같다 의심이 되는데 이 사람의 뇌를 발라서 얘가 광우병이다라는 검사를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 사람을 검사해갖고 광우병이 증명이 되면
그 병원 통째로 폐쇄를 해야 된대. 그만큼 무서운 균인 거야. 그래서 이 미국산 소고기 문제는 하나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미국산 소고기를 광우병 검사 미국산 소고기는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먹인다. 동물성 사료가 뭐의 원인이다? 광우병의 원인이다. 그거 한 가지. 그러면 이 미국 동물성 사료를 먹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검사를 얼만큼 하느냐? 0.3%, 99.7%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안전이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5년 내에 5년 동안 40세 미만의 치매 환자가 늘고 있어요. 그 기사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광우병인지 확인이 안 돼. 왜냐? 이게 치매 증상으로 죽은 거야. 치매 증상으로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 그러니까 치매 발병률이 늘어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광우병인지 알 수가 없어. 죽은 다음에도 이 사람의 해부에 구속이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해부를 해서 광우병인 거 알면 그 병원 폐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광우병 의심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광우병 의심 환자라는 얘기는 이게 뇌 검사 안 한 상태. 그걸 의심 환자라고 그래.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뭐라 그러나 젊은 청년 치매 환자가 굉장히 급증을 해서 근데 그렇게 청년 치매 아니 20, 30대 치매 걸려? 20, 30대 치매가 왜 걸리냐고. 그런데 20, 30대 치매 환자가 늘고 있고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해부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여러분 무엇보다 뭔 말이냐? PD수첩이 거짓말이라고 판정났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PD수첩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됐죠? 허위 보도가 아니었다. PD수첩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허위 보도가 아니었다. 그게 진실이에요. 첫째, 미국산 소고기는 동물성 사료를 먹인다. 그런데 둘째, 광우병 검사를 1%도 안 한다. 셋째,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보도했던 PD수첩은 최종 심판에서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넷째, 조선일보도 동아일보도 정부종합청사도 미국산 소고기 안 먹는다. 이게 팩트야. 판단 여러분이 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나 5년째 미국산 소고기 먹고 있는데 괜찮다? 지금은 괜찮겠지. 네가 영원히 괜찮다든 보장이 없잖아. 근데 너 5년 전에 비해서 댓글 쓰는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단어도 틀리고 요즘에 막 이상하지 않아? 헛게 보이고 그러면 병원 한번 가봐. 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20, 30대 치매 환자가 9,000%까지 늘어난 9,000% 늘어난 주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며칠 전에 내 기억에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40대 미만 치매 환자가 늘어났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40대 미만 치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야. 네. 그래서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안 먹어 생각보다. 여러분 식당 가봐요. 미국산 소고기라고 공개적으로 써붙일 때보다 전부 다 호주산이라고 써붙이잖아. 그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산 소고기라고 그러면 여전히 안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대놓고 미국산 소고기라고 팔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뭐야?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돼지고기 값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뉴스 찾아보세요. 돼지고기가 사라지고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돼지고기가 누군가 그 돼지고기를 전부 다 매점 매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기사 나왔었죠. 봤던 기억나요? 돼지고기를 해외에서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 돼지고기가 들어오는 족족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거야. 누군가가 이 돼지고기를 사재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가 옛날에 삼겹살 1인분에 7, 8천 원 했잖아. 지금 12,000원, 15,000원까지 올랐어. 그죠? 삼겹살이 15,000원까지 올라갔다니까.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돼지고기 값이요. 미국산 소고기보다 비싸요. 그죠? 지금 미국산 소고기보다 마트에서 파는 돼지고기 값이 더 비싸진 거야. 누가 그랬을까? 누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 아닐까? 물론 증거는 없어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랑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업자랑 다를까요? 도대체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 어마어마한 돼지고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쫙 깔려주면, 돼지고기의 정부 차원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옛날 이렇게 고구려 때부터 있었어.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고려, 조선, 여기에 전부 다 뭐가 있냐면요, 물가를 조절하는, 물가 인상을 막는 물가 기관이 있었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정부 기관이 조사를 나섰어. 왜 물건값이 올라가는지, 누가 매점매석하지 않는지 그걸 감시하고 처벌했어요. 그게 고려하고 조선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사라진 돼지고기를 찾았다는 어떤 증거도 나온 적이 없어요. 고려, 조선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상평창이 바로 그 기능을 했던 기관이에요. 상평창이 항상 그 가격을 평균으로 유지하는 창고. 그래서 상평창이야. 그게 물가 조절 기구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는 만약에 농산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 생산이 돼서 그 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국가가 그 농산물을 다 사들여서 가격이 너무나 폭락하지 않도록 막아줬고, 그 다음에 너무나 물건값이 올라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아까부터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생기길 바라는 것 같아. 응급환자가 생기길 바라면서 계속 돌고 있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물가를 조절했던 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물가가 너무나 치솟으면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풀어서 가격을 낮추고, 만약에 가격이 너무 다운되면 사들여가지고 가격을 올려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었어요. 어느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박근혜 정부는 그런 거 못해. 조금 모자란 거야. 우리가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기가 막히죠. 망상 오진다. 아, 이게 내 망상이 아니라 너가 몰라서 그런데 이게 국사 교과서에 나온 얘기야? 지금 망치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망상이 오지다 이랬는데, 내가 망상이 오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사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야. 모르는, 처음 듣는 얘기지? 그래. 네가 국사 시간에 잔게 네 죄겠냐? 그래요. 자, 우리가 이해해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옛날부터 국민윤리, 내가 이제 사회탐구 강사를 하면서 고등학생들 사회탐구를 전 넘어가 가르쳤어요. 몇 명 안 돼. 국민윤리, 뭐 경제, 역사, 뭐 정치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별로 안 되는데 내가 그 중 하나야. 근데 이제 국민윤리 교과서가 나와요. 이 친구 때문에 떠올랐어. 망치부인의 교과서에, 그러니까 망치부인의 방송은 주로 고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요. 고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신문 기사를 분석해주는 게 우리 방송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는 2008년, 아니 2009년이야. 2009년에 내가 이제 방송으로 그 얘기를 했어. 자유민주주의의 의미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그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저렇게 무슨 당을 해체해라, 저거 다른 나라에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자, 자유민주주의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자유라는 말하고 민주주의라는 말이 구분이 되는 말이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정희 전두환처럼 한국식 민주주의, 한마디로 효율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비협조적이면 잡아넣을 수 있는 그런 걸 한국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무식한 거예요. 그럼 진짜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여기서 앞부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얘기해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인권의식에 나와 있는 정치적 자유, 정치적 비판의 자유, 신체적인 자유, 그리고 함부로 정부를 비판했다 해서 인신구속을 당하지 않을 자유, 정권 비판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나라를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민주주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충격받을 수도 있어. 그 민주주의가 뭐냐면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그럼 경제민주주의가 뭐냐?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한다는 얘기야. 뭐 이런 공산당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 빈부격차를 조사를 해요. 어느 나라의 빈부격차의 정도를 조사를 해서 지표로 만들어요. 지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빈부격차의 지수를 가지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따져요. 뭐요?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빈부격차가 적을수록 선진국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이때 또 우리 벌레들 나옵니다. 북한으로 가라! 북한은 빈부격차가 별로 없어. 다 가난해. 다 가난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나라이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부자들에게는 누진세를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기보다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서 그 공공의 서비스, 기본적인 인권 서비스를 해주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자유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나라, 민주주의는 경제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체제, 그게 자유민주주의야 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 그러자 이때 톡 튀어나온 벌레가 이렇게 외쳤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근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야.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왔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2009년에 내가 애들 가르친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경제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 그걸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더라고. 얘네들이 가끔 그래요. 망치부인은 붕가붕가 해봤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위대해도 내가 무슨 마리아도 아니고 우리 딸이 왔다 갔다 하고 나랑 똑같이 생긴 딸을 보여줘도 나한테 붕가붕가 해봤냐고 묻는 애들이 국민윤리 교과서는 내 수필집인 줄 알아. 국 가는 대로 막 쓰는 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은 수필집? 국민윤리 교과서는 내 수필집이 아니야. 네가 국민윤리 시간에 잔 거지. 오늘은 길거리에서 종북에 대한 이야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이때 정치적 자유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가령 그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모두 자유민주주의냐, 그 나라에서 공산당의 존재가 있을 때 그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안 돼. 국가보안법 때문에 공산당이라는 당이 설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프랑스나, 놀라지 마세요,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에는 공산당이 다 있어요. 소위 OECD 국가 중에서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요 공산당이 다 있어. 그런데 그 공산당이 표를 못 얻어. 공산당이라는 존재들이 옛날에 그 1945년 이전에 전 세계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일으켰잖아. 그리고 45년부터 89년까지 전 세계를 양분을 해가지고 냉전 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유럽에서 경험을 해본 거야. 경험을 해보고 결론을 내린 거야. 아, 공산주의는 무능하구나. 공산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제이구나. 이 공산주의라는 게 전부 다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공산당 당원들에게 차별을 했어.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없어. 근데 다른 나라에 공산당이 있지만 그 공산당이 표를 못 얻는 거야. 그리고 국민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지. 그걸 자유민주주의라 해요. 한마디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를 민주주의라 해. 그럼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란 얘기죠. 네. 대한민국은 아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을까? 소설 오지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소설로 들리는 건 네가 뉴스를 안 봐서 그래. 나 진짜. 이거 국제 뉴스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진짜. 일일이 다 찾아주자는데 오늘 방송을 못하고. 아유, 못 알아보다.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승만처럼 독재 못합니다. 이승만이 독재 13년 했어요. 그러면서 헌법을 2번인가 3번을 바꾸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헌법을 계속 바꿔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종신 대통령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4.19 혁명 일어나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 가서 거기서 죽은 거지.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1년 만에 박정희가 나타나서 18년 동안을 통치를 했어. 그러면 둘이서 해먹은 게 30년 가까이 먹었다니까?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끝나나 박정희가 죽어서 그 당시에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 이제 정치적인 자유가 오나 보다.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8년을 가.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해먹은 게 48년부터 87년까지 39년을 해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한 건 언제부터냐? 1987년부터예요. 1987년에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그때 9차 개헌이 있었어요. 9번째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많아.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경험한 지 이제 26년? 87년부터 해갖고 지금 한 26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경험이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저게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래. 저 사람들이 지금 박원순 시장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을 벌써 견제하는 거지. 어떻게 또 인물은 알아보고, 그죠? 예, 지들도 박원순이 나중에 큰일 하겠다 싶은가 봐. 나는 뭐 무슨 일이라고 정확히 언급은 안 했어요. 예. 지금부터 박원순 시장한테 회개하라고 왜 그래? 박원순 시장이 뭐 회개할 일이 있었어? 예. 박원순 시장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 벌써부터. 하여튼,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는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야. 이번 세월호 문제, 현재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외신에서 지금 다루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가면요, 저기도 안 온대잖아. 나중을 안 나온대. 원래 다른 나라의 국가 정상이 오면 그 나라에서 급에 맞는 사람이 나와서 영접을 해야 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영접하는 사람이 없대.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서 그 언론들이 굉장히 아주 잔혹할 정도로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야. 박근혜 정부를.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정부가 OECD 회원국이고 그러면 OECD 회원국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박근혜 정부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가 밖에 나가서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거야. 이 욕 먹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시위해서 그런다. 개소리예요. 저런 걸 막지 않기 때문이야. 외국에서는 뉴욕에서 캐나다였나 박근혜를 비판하는 피켓팅을 하는 우리 교포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 교포들을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런 거야. 못하게 하고 막 윽박지르려고 그러고 경찰이 뭐라 했어요? 분리 격리시키고 건드리지 마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외국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로 방해를 하잖아요. 그럼 체포당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저렇게 타인의 명예를 그렇게 대놓고 훼손하거나 타인의 행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건 용납을 못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박정희식, 전두환식, 이승만식 민주주의를 알아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 민주주의가 뭐니? 다수결이요! 그랬죠.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선택하면 그게 민주주의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를 얘기해요.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라는 이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나온 사상이냐 하면 천부인권사상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천부인권사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 그게 천부인권 사상이야.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개신교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개신교에서 나온 민주주의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안 팔았어도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 왜? 그러니까 망치분이 그랬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했어. 이유가 뭐냐 하면, 민주주의의 근본 사상이 천부인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천부인권사상이라는 게 뭐냐?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하라는 거야.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고 존중해줘라. 그게 인권사상이야. 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또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다는 얘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 기독교적인 인권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 세계 민주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감히 자식을 잃은 부모들한테 와가지고 종북 세력이라는 둥, 북한으로 가라는 둥, 저런 식의 행동은 전혀 민주주의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물론 북한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네, 아까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세월호 유가족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저 이순신 동상을 넘어 세종대왕을 넘어 경복궁 뒤에 그분한테 북한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뭐냐면 특히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인권의식을 묵사발로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대형 교회들은 뭐라고 강론하냐면, 설교를 하냐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래. 그럴싸하죠. 근데 김대중 노무현 때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빨개 벗고 옷을 홀라당 벗고 트럭 위에 고추를 달랑달랑 내놓고 돌아다니면서 김대중 노무현 빨갱이라 그랬어. 아니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하나님이 세운 권력 아니야? 이명박, 박근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만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야? 어디서 이런 개소리가 나와? 대한민국의 개신교들이요, 특히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의 인권의식을 굉장히 모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요, 교회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현재 여러분들 왜 도시 외곽으로 나가보면,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 되게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 교회들이 언제부터 지어졌냐?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성장한 교회들이에요. 실제로 이 건물들이 지어진 게 2000년대, 한 2005년? 이때부터 대형 건물들이 지어진 거야. 대형 교회들이. 그 전에는 교회들이 다 조그마했어요. 많아야 500명? 보통 좀 큰 교회가 500명 정도 있는 교회가 큰 교회였고, 보통은 200명, 150명 이렇게 교회들이 작았어. 그러면 저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김영삼 때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세계적인 대자본이 들어와요.
세계적인 대자본이 누구를 부자로 만들었냐? 대기업을 부자로 만들었어요. 부자들은 더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자들이 소위 교회들을 딱 찍어가지고 키운 거야. 그래서 옛날에 95년도에서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정말 믿음에 진실하시고 설교 말씀이 정말 좋았던 교회들이 있어. 그럼 그런 교회에 부자 장로들이 모여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이 또 막 처음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척을 해. 그런 다음에 장로가 돼. 그런 다음에 뭐 하느냐? 목사 쫓아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죽게 기다리거나 아니면 쫓아내요. 그래 놓고 미국에서 목사를 수입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외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 그 교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미국은 특히 이제 미국이 그래. 미국은 한인교회가 미국의 한인사회의 중심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은 어느 나라 나가서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차이나타운에서 세력을 결집해. 서로 보호받고 서로 도움받고 돈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이 아니야. 교회야. 특히 미국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한인사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절에 다니고 성당 다니던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가면 억지로 교회를 가야 돼. 교회를 안 가면 그 사회에서 도태가 돼. 그래서 이 한인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한인사회에 해지된단 말이야.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한인교회 목사들이 한국의 대형교회로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거야. 이게 2005년,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5년에 그런 일이 발생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냥 뭐 150명짜리 교회, 근데 미국에서 150명 한인교회면 큰 교회야. 그러면은 이제 그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명예퇴직을 하신단 말이야. 정년퇴임.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를 누가 할 거냐 해가지고 장로들끼리 싸움이 붙어. 그래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패싸움도 벌어져. 그거 알죠? 시읒 리을의 교회 거기도 패싸움 난 거. 목사 멱살 잡고 화장실에서 목 조르고 막 이랬잖아. 그게 대형 교회들이 장로들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목사를 담임 목사 시키고 싶어갖고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럴 때 분란이 없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교회를 세습하는 거. 돌아가신 목사님 아들한테 교회를 넘기는 거. 어우 쪽팔려 진짜.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에서 교회를 목사를 수입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한인교회 목사를 데려다가 꽂으면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을 되게 존경하잖아. 미국을 되게 높이 봐. 사대주의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10,000명교회, 8,000명교회가 미국에서 온 목사람으로 껌뻑 죽는 거야. 장로들이 싸움을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70명교회, 100명교회 목사였어. 그런 사람이 뭐 미국에 모르는 꼬브랑글씨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꼬브랑글씨 대학에서 뭐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러면 그냥 한국의 대형교회가 껌뻑 죽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들이요. 이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 시간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러면서 박근혜 욕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여기에서 잘하면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로 픽업이 되거든요. 그럼 한국에 있는 뭐 8,000명짜리 10,000명짜리 교회에 오잖아요. 기본이 외제차야. 기본이 외제차 기사 딱 깔려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택이 5억 이상이에요. 사택이 5억 이상 주지. 그 다음에는 연봉 받지, 보너스 받지, 나중에 물러날 때는 또 뭐 무슨 명목으로 돈도 챙겨줘.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형교회로 오고 싶은 미국의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개소리를 하는 거야. 돈에 눈이 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세월호 때문에 자녀를 잃고 통곡하는 저 부모들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 알 거야. 그러면 감히 설교 시간에 그따위 개소리 못해. 미국의 목사들은 한국의 대형교회 픽업되기 위해서 영혼을 판 사람들이에요. 물론 모든 목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미국의 모든 목사가 영혼을 팔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9년? 2008년에서 9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실화예요. 뉴스 찾아봐요. 이명박 정부가 한국에 있는 3,000명 이상의 교회 목사들을 초청을 했어.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단체 단체장,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사회에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걸 뭐라 그러지? 한인 대표. 미국의 각 지역 한인 대표들과 그 교회의 그 지역의 한인 목사들을 초청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별 7개짜리, 그때 내 기억에는 그 무슨 호텔이었는데? 이응 호텔이었어. 7성급 호텔 이응 호텔에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세미나를 열어가지고요. 한국의 대형교회의 목사들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한인단체 대표들하고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들을 조인트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엄청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대접을 했어. 그 돈 누구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형교회에 미국의 한인 목사들을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고 막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어줬다니까. 그래서 미국의 한인교회가 그 당시에 그렇게 왔다 갔다 교류했던 사람들이 맛이 간 거야. 그래서 미국의 한인단체들의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블랙리스트를 풀었더니 들어온 친구들 반가워. 망치부인은 고치 안 달렸어. 지금 채팅창에다 망치부인 고치 달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안 달렸어. 이제 조용히 하고 방송 듣자. 아이 착하다. 예. 그래요. 네. 자, 우리 저기 박 PD님, 네,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 망치부인 고추 달렸어 이렇게 쓰고 있는 애들을 내보내시고요. 정신 차리게. 그래서 이게 미국의 한인교회 문제점, 그리고 오늘 이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관계, 내가 이거 사실 며칠 전부터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오늘 화요일이죠. 어제도 내가 이걸 했어야 됐어. 근데 까먹은 거야. 그랬더니 오늘 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프랭카드까지 걸게 하셨네.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원래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출발했어요. 원래 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출발했어. 그럼 기독교가 뭐냐? 그 기독교라는 게 교회하고 성당,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나는 성당 다녀요. 성당도 기독교예요. 예. 좀 어려운 얘기죠? 네. 기독교라는 게 뭐냐면, 성당. 이게 이제 카톨릭이라고 얘기잖아요. 카톨릭. 서로마에서 번역했던 종교 형태였죠. 그 다음에 동로마에서 나온 게 정교회예요. 정교회. 그 다음에 영국에서 종교혁명을 일으키고 나타난 거는 성공회라는. 결혼하는 신부님. 보통 신부님 결혼 안 하는데 영국 성공회 신부는 결혼을 해. 그 다음에 그 소위 개신교. 그럼 이게 개신교가 교회야. 개신교에 또 파가 엄청 많아. 인구수만큼 파가 많아. 그런데 그럼 이제 기독교는, 그럼 이제 이 민주주의하고 기독교의 관계가 뭐냐. 여러분 그 시민혁명이라는 얘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시민혁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중심이 된 귀족들과 그 다음에 왕들이 있어. 왕과 이 카톨릭 귀족들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평민들한테만 세금을 거둔 거야. 그러면 이 평민들은 누구냐 하면, 소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가난한 평민 아니야. 그 당시에 이 가난한 평민이 아니라 귀족들이 세금을 내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소위 이제 르네상스 종교계, 그러니까 르네상스하고 신앙로 개척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로 개척이라는 게 뭐야? 세계 여행을 한단 말이야. 세계 여행을 하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번 상인들, 그 평민 출신이지만, 선원 출신이지만 무역을 통해 돈을 번 시민들,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라는 거야. 그 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관료에게 월급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지나치니까 귀족들은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부자인데 세금을 안 내. 근데 평민들은 단지 평민이라는 이유로 돈을 벌어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 그래서
이 돈을, 그러니까 뭐라나, 무역했던 사람들이, 무역했던 평민, 무역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일으킨 게 시민혁명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이나 전부 누가 한 거냐? 부르주아라고 하는데, 이 부르주아가 누구냐 하면 소위 개신교를 믿는, 구교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를 믿는 사업가 출신 평민들, 그러니까 평민 출신 사업가들이지, 그 사람들이 시민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 만든 게 민주주의야.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독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의 교회들이 나서서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 대해서 한치의 부끄러움이라도 알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 와가지고 북한으로 가라 이런 소리는 죽어도 못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들 교회가 어딘지 알아봐야 돼. 교회가 어딘지 알아봐야 되고, 저런 거 시킨 목사들은요 목사 못하게 해야 돼. 왜냐? 저거는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한국의 기독교회가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말해요. 특히 한국의 신학 교수들에게 부탁하는데요. 이대로 가면 한국의 개신교 망할 겁니다. 유럽에 가보면 그런 뭐 큰 성당들 사람들이 미사 안 드려요. 그 커다란 성당들이 탱탱 비어있고 전부 관광지야. 그 큰 성당에서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곳에서 수천 명이 미사를 드리지 않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가 돈과 협작하고 부자들의 편을 들면 그 종교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 옛날에 신라가 망했던 것도 신라의 종교가 귀족들하고 귀족 종교로 변질이 돼서 평민들을 착취하고 귀족들이 세금을 안 내는 탈세 수단으로 도용이 된 거야. 그래서 신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려는 그 신라에서 경전 중심의 불교였다면 고려는 참선 중심이다. 그래서 조계종이 나와가지고 가난한 평민들 한문을 몰라도 부처의 사상을 전파하겠다. 그래서 고려의 불교가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이 고려 불교도 나중에 마지막으로 가면 권문세족들하고 협작을 해가지고 권문세족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노비가 땅을 받아서 세금을 탈세하는 용도로 절이 애용이 돼요. 그래서 고려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이 망한 건, 조선의 종교는 유교예요. 그러면 이 유교는 철학이지만 그 철학을 종교로 악용한 놈들이 있었어. 걔네들이 소위 유교의 그 성전을 지어. 그게 뭐냐 하면 서원이야. 자기네 사상, 자기네 학파의 조상을 제사 지내면서 서원을 만들고, 서원이 또 많은 땅을 기부받고, 그 기부받은 땅에서 탈세를 해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조선이 망하는 거야. 근데 지금 한국의 개신교의 모습이 딱 망하기 전 그 모습이야. 건물을 들이짓고 건물에서 탈세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가 망해가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모임을 하는 건데. 지금 재밌는 거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살짝 보러 갈까요? 저거 봐도 되겠지? 잠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 하는지 보고 있어요. 총회 제가 공부하면 방해 안 될까요? 괜찮아요? 지금 이제 시민들하고 토론회 하시는데, 근데 내가 방송하는데 방해되냐 그랬더니 아니래. 방송 계속 하래요. 네, 지금 이제 유가족들 모여서 저렇게 시민 토론회를 매일 한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시면 5시 44분인데요. 아마 5시 반 정도부터 저 토론회 하시나 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다 가다가 시민 토론회 할 때 같이 좀 자리도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저분들 저기까지 안 들리고 저기 가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요. 네. 전혀 방해가 안 방금 된다니까. 아까 걔들 플래카 남편이 그 얘기하니까 플래카드 돌려갖고 내가 교회 비판하니까 프랭카드 돌리고 갔어요? 돌려갖고 막 돌려갖고 막 광고님 이렇게 하니까 돌려갖고 하고 아유, 땡큐를 다 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저 인간들이. 어? 기독교 사상을 알면 저렇게 못해요. 이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를 모르면, 그러니까 기독교를 알면 저런 짓을 못해. 결국 갔어. 내 옛날에, 그 언제였지? 2012년 4월이었어. 그때 김용민 후보의 사무실 앞에 할아버지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하루 종일 진을 치고 막 뭐 시위를 한다 그래갖고 내가 갔잖아. 시장바구니 끌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랬지. 내가 여기서 방송할 테니까 와서 돌로 쳐라. 조금 이따 접고 가더라고요. 아니 자기네들이 스피커도 있는데 왜 다 접고 가는지 몰라. 그죠? 남구님이 그 청와대 그쪽에 좀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저기 막 다니까 의원들이 처음에 돌리더라고 이거를. 뭐 해드니? 내가 무슨 말 했을 때 그 저쪽 하나님의 저쪽에 정복 있다. 그 얘기하니까 돌려갖고 종북 세력 얘기하니까. 정복 세력하니까 그래서 돌렸어. 진짜 종북 세력 얘기하니까 간 거 아니래다 일당 받고 나와서 원래 갈 시간이었대. 그래요. 자조민. 그래, 너도 알겠지, 내가 이긴 거. 고마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요.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모르면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40년이야, 40년.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40년 동안,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만약에 45년생이면 몇 살이니까? 45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냐? 70세였다? 45년에 태어나신 분이면 지금 만 70세, 그러니까 70세예요, 70세. 그러면 70세 이 어르신은 나이 3살 때 이승만 시대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음마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빨갱이라고 막 죽이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나이 3살부터 이승만이 대통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 청소년기를 전부 다 대통령을 하다가 쫓겨갔어. 그러더니만 박정희가 나타나가지고 18년을 한 거야. 그 다음 박정희가 죽어도 끝날 줄 알았더니 전두환이 또 했어. 여러분 있잖아요. 충격을 3번 먹으면 정신분열증이 오잖아요. 지금 70대 어르신들은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거예요. 해방을 겪고 한국 전쟁을 겪고 이승만 때 막 민족 상잔 서로 쏴 죽이는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18년 동안 동네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다서 죽는 걸 봤고 전두환 때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끌려와가지고 매맞아 죽고 이런 걸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 그런 상태에서 정권을 비판하면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법정에 가서 간첩으로 몰려 죽는 걸 보신 분들이야. 그러니 이 나이 70대 되신 분들이 정부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거 아세요? 매 맞는 아이들 부모 중에 한 사람한테 애가 막 매를 맞잖아.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한테 아이가 매를 맞으면 이 애는 때리는 부모하고 안 때리는 부모하고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요? 좋은 표현. 때리는 부모하고 안 때리는 부모가 있어. 그럼 이 애는 누구를 더 따를까? 때리는 부모를 따라요. 이 아동 심리적으로 이게 아동 심리 피해 의식이야.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이 애를 막 때리잖아. 그럼 이 애가 사람들 앞에서 누구한테 더 잘하냐 하면 때리는 부모한테 잘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날 때린다는 걸 알게 하면 더 맞을까봐 무서워서 때리는 부모한테 더 잘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경찰들이, 외국의 경찰들이 그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애가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을 더 따르잖아. 그러면은 그 나머지 한 사람을 잡아갔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게 미국에서 아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자기를 때린 사람한테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교육을 해서 그때부터 알려진 거야. 80년대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어르신들, 소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막 박근혜 지지한다 그러고 박정희 막 우상화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때도 그랬어? 안 그랬어. 김대중 노무현 때 막 그렇게 박정희 막 박근혜 안 그랬어. 그런데 이명박 들어선 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대선 때 박근혜가 당선이 가능해지니까 더 그런 거야.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이 어르신들은 민주주의가 그 소위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따라 사는 거야. 그러면서 민주주의자인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IMF를 겪었어.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은 뭐 정부를 두려워한 적은 없죠. 그러나 그 뒤에 이명박이 또 이겼잖아. 거기서 이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야. 아, 내가 함부로 민주주의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쟤네들이 또 이겼으니까. 그러면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이 망치부인 보면 그 잡혀간다고 보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런 분들 많잖아. 그분들이 바로 그런 문화에서 자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도요.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근데 중학교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돼.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은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시험을 볼 때 민주주의의 사상, 민주주의의 원리 이런 거 별로 시험 문제에 안 나와. 그리고 나와도 답변이 이상한 게 나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정치나 법과 사회를 선택해야 민주주의가 뭔지를 깨닫게 돼, 알게 돼. 근데 그때 이 정치나 법과 사회도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든가 민주주의의 사상 부분은 강조를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40대 이상은요, 대통령 그런다니까?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가 뭔지 못 배워서 그래.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독재자한테 40몇 년을 시달리고 나니까 주인이 주인다운 그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자기의 위상을 모르는 거야.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교회에서 들었던 되게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전 이 얘기를 하면 막 눈물이 나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유럽에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유럽인가 사실 유럽과 미국을 횡단하는 대서양 배를 타는데 배값이 너무 비쌌던 거야. 배 승객 배 타는 그 요금이 너무 비싸서 이 사람이 가진 모든 돈을 털어갖고 배 티켓을 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배를 한 달을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배 타고 오는 동안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른빵 몇 개를 사가지고 배를 탄 거죠. 그래서 그 마른빵을 처음에 뜯어 먹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매일매일 이 배의 사람들이 모두 그 선상에서 파티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화려한 음식을 먹고 막 춤추고 막 술도 마시고 이러는 걸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지만 이 사람은 선실 맨 밑에 자기 가장 초라한 선실에 가서 마른 빵을 뜯어 먹으면서 보름을 버티다가 너무너무나 이제 빵도 다 떨어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도 이제 굶고 5일을 보내다가 이제 도착 열흘을 남겨놓고 선원한테 부탁을 한 거야.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먹고 버린 음식을 나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선원이 묻더라는 거야. 왜 당신은 그동안에 밥을 한 번도 먹으러 오지 않았느냐. 내가 배를 사는데 모든 돈을 써서 배값을 싹 되는데 모든 돈을 다 써버려서 음식값을 낼 돈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다 선원이 뭐라 그러느냐. 당신의 배값에는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사람은 20일 동안 굶은 거야. 자기가 산 티켓이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날마다 그 모든 만찬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 모르고 그 선실 바닥에서 마른 빵을 씹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뭐야? 자기 권리를 몰라서 그래.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께서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인용을 했어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 자기가 주인인지 모르는 국민의 모습이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근데 왜 박근혜 눈치 보고 이명박 눈치 보고 전두환 세력 눈치 보면서 노비처럼 사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맨날 눈물이 났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허락이 없으면 대통령 못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못하는 거예요. 감히 대통령, 국회의원 따위가 국민한테 윽박 지르고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저들은 저지랄이냐? 우리가 주인답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이 백값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티켓에는 만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얘기는 박근혜한테 큰 소리치고 국회의원한테 큰 소리치고 새누리당이 잘못됐다라고 선언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노래 한 곡 쳐주세요. 오미잔물 도착. 여기 계속되다가 지금 벌써 2시간, 1시간 5분 동안 방폭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당황이 됐나봐요,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전화 때는 1시간 넘으면 2시간 동안 방폭이 안 되니까 지금 자기네들도 아무래도 그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자, 그러면 지금 시간 6시. 네. 시청자분들이, 사람들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노래 끝났습니까, 박 PD님? 예. 박 PD님 노래 끝났어요? 저분들 지금 내가 여기서 방송에도 방해 안 되겠지?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살펴가세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걸 뭐라 그러지? 여기는 이제 세월호 현장이기 때문에, 예, 그 세월호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계속 방송을 하는 게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네, 양해 좀 바라고요. 네. 저 감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갖고 오신 여러 가지 음료수가 있고, 특히 오미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오미자가 참 잘 맞아요. 예, 우리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오미자 갖고 오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망치부인은 왜 광화문에 나와 있는가? 우리 시청자들 저기 블랙 풀려가지고 지금 막 들어가지고 나 왜 블랙 풀렸음? 이러면서 쓰고 있는 우리 것들 망치부인이 왜 저기 광화문에 와서 떠들고 있는지 궁금하지? 그치? 지금부터 설명을 더 해줄게요. 네. 자, 지금 우리 망치부인이 여기 지금 광화문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 지금 이곳은 그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서명을 받고 있는, 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서명단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대 종단의 그 단식, 예, 그 5대 종단이 같이 공동으로 합동 금식 기도를 하는 천막이 저쪽에 또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망치부인은
왜 이 광화문에 나와 있는가? 제가 이 광화문에 처음에 왔던 게 7월 16일이죠. 7월 16일은 광화문에 천막을 처음 치고 한 3일쯤 됐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그 서명운동을 2차로 받아가지고 그 서명받은 내용을 청와대로 전달하겠다. 그러면서 416개의 봉투로 나누어 들고 그 유가족과 학생들이 그 청와대로 행진을 하던,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이 행진하던 그때였어요. 그게 이제 7월 15일에서 16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1박 2일로 단원고 학생들이 행진하던 그날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왜 여기로 오게 됐느냐. 물론 이제 저는 다른 분들을 취재하러 갔다가 안 맞아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오면서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사실 이제 저도 인터넷상에서 세월호 특별법 서명받아요 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썼어. 뭔지도 잘 모르고, 뭘 서명까지 받지? 이러면서 이제 신경을 안 쓴 거야. 그런데 내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허위 사실이 너무나 많이 전파되어 있었다는 거. 사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누가 서명하자 그러면 그 법 이상하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그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누가 서명을 받겠다고 주소를 딱 링크시키면 바로 그 밑에 글이 올라와. 그 세월호 특별법 이상한 법이래요. 이러면서 글이 올라오면서 뭐 유가족들이 의사자로 지정해달라 그랬다. 그래서 평생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다. 놀고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10억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세월호 특별법이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막 써붙였잖아. 그래서 나도 사실은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15일에서 16일 날 그 단원고 학생들이 행진할 때 어떤 그 유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행진하면서 유가족이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한 게 맞다. 아니야, 의사자였나? 의사자 지정을 유가족이 요구한 게 맞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행진하면서 그때 고발뉴스인가 팩트TV에다가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세월호 특별법이 소위 이제 국가 댓글원에서 쓰고 다니는 대로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그 세월호 유가족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동혁이 어머님이야. 그러니까 아니 정확하게 나한테 전화하신 분은 동혁이의 사촌 누나가 이 동혁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머님과 통화를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 동혁이 어머님하고 처음으로 통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듣게 된 거야. 유가족은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 대학 특례 입학도 요구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그 생방송으로 인터뷰 연결을 해서 처음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걸 처음 들어도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 7월 16일에 와서 딱 보니까 그때 유민이 아버지가 3일 동안 단식을 하시면서 내 기억에 저 천막에 꼿꼿하게 앉아 계셨어. 나는 그분이 40일이 넘도록 단식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이 유민이 아버지인 것도 나중에 알았지만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40일을 굶으면서 진상 요구를 해야 되는 나라라고는 나는 그때도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 7월 16일로부터 지금 이미 2달 하고도 20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세월호에 대한 진상은 규명됐습니까? 세월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와 그 이후에 밝혀졌던 많은 이상한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정부는 하나라도 해명을 해놓은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날 당일 그 세월호는 출발했는가? 맨 처음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되죠. 아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3년 전. 왜 교육부는 고등학교에다가 협조 공문을 띄워서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권고했을까? 왜? 그럼 배 타고 수학여행 가는 게 쌌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수학여행 가는 것보다 전혀 비용이 저렴하지 않았는데 왜 정부는
각 학교 교장들에게 얘기해서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권고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밝혀진 내용이 없어. 그 다음에 사건 당일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 그 기상 조건이 악화돼서 다른 모든 배들은 출항을 취소했다는데 왜 세월호만 출항했을까? 또 세월호가 출항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인천 기상청에서 그 인천 기상을 관장하는 곳에서 출항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딱 세월호에게만 출항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것도 매우 이상한 일이잖아요. 왜 세월호만 그날 출항했을까? 그리고 세월호가 7시경에 군산 앞바다에서 심하게 기울었고 음료수병들이 굴러다니면서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한 배를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울돌목까지 끌고 갔을까? 그리고 울돌목에서 이 배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왜 아무도, 선장도 선원도, 그리고 이 배를 지켜보고 있어야 됐던 정부 당국도 아무도 아이들을 탈출시키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녹취록을 본 바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지시를 내린 시간이 10시 30분이에요. VIP 지시입니다. 오케이. 뭐 이러면서 어떤 남자가 굉장히 그 말을 빨리 하면서 그 VIP의 지시사항이라고 그러면서 한 명도 희생자가 없도록 전원 구조하라. 그래서 모든 방을 다 뒤져서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구조하라는 명령이 10시 30분에 전달이 됩니다. 해경에게. 그런데 배는 이미 10시 28분에 전복이 된 상태였어요. 배가 전복된 2분 뒤에 그런 지시를 내린 이유가 뭔지,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지고 있는 벙커라는 데가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전국에 있는 CCTV가 다 연결이 돼요. 전국에 있는 CCTV가 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위성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다 상황이나 이런 것들, 훈련 상황이나 이런 걸 그 벙커에서 TV만 키면, 모니터만 키면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벙커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이라고 국가안보전략실인가? 그렇게 그 벙커를 완성을 해놨어. 그런데 그 벙커를 이명박 때 어떻게 썼냐면 아무 때나 미군 공군 잠바 입고 들어가가지고 미국에 전화 걸 때 그때 그 벙커를 썼어요. 원래 그 벙커에는 소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뭐 국방부 장관,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행정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NSC라는 회의를 하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 NSC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 중 이명박 정부 때 군대를 갔다 온 게 11명 중에 4명만 군대를 갔다 왔어. 13명인가? 13명 중에 4명만 군대 갔다 오고 나머지는 미필이었어요. 그런 애들이 모여서 벙커에서 뻑하면 미국 공군 잠바 입고 미국에 전화 걸기나 하고 그 다음에 벙커를 딱 한 번 썼어. 그게 뭐였냐면 아덴만의 연병 사건, 뭐 아덴만 해적 잡으러 간다고 그때 벙커를 한 번 썼어요. 그리고 이 벙커를 거의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거야. 그러면서 관리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진 날, 그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7시는 시점상 세월호가 처음 기울기 시작한 시간이에요. 군산 앞바다에서 심하게 기울었다. 그 시간이 7시인데 공교롭게도 오전 7시부터 9시 반까지 그 국가안보전략회의 NSC 실무자 회의가 그 벙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벙커에서 그 회의를 왜 했을까? 또 어떤 내용을 했을까? 지금까지 밝혀진 게 있나요? 없어요. 왜 갑자기 그들은 7시부터 벙커에서 회의를 했을까? 그런데 그 벙커 회의를 하면 거기는 국가안보전략실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비상 상황이 거기로 총 집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우리가 노무현 때 그렇게 운영이 됐던 방이야. 그런데 그 모든 국가의 비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 방에서 2시간 반 동안 회의를 하면서 세월호 사건을 전혀 몰랐다. 그 회의에 참석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몰랐다라고 그래. 회의하느라고 몰랐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국가의 모든 비상 상황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뜨는 방에서 회의를 하면서 세월호의 배가 전복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진 게 없어요. 좌우지간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지시를 내린 건 10시 반이야.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전원 구조하라. 모든 방을 엔진실까지 샅샅이 뒤져서 희생자가 없도록 하라는 첫 번째 지시가 10시 반에 나와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8시 반에 8시 12분경부터 학생들이 112나 119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고 8시 반에 이미 해경이 인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해경이 인지할 시간이 8시 반인데 10시 반까지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냐고. 전원 탈출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고 구조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2시간 동안 영상 보자 그 얘기만 계속하고 해경한테 계속 영상을 연결시키라는 그런 얘기만 계속해. 해경이 지금 급하게 구조를 해야 된다 막 매달리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 2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NSC 회의, 즉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전략실장이 들어간 그 회의에서 뭐 했냐고.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느라고 도대체 그 비상상황에 아무런 대처를 못 했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국가안보전략 비상회의 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그냥 전장 나는 거야. 2시간 반 동안 어떻게 국가 비상상황을 모를 수가 있냐고. 국가안보전략회의라며. 국가에서 비상사태가 나면 가장 먼저 알고 대처를 논의해야 될 그 공간에서 어떻게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냐고. 만약에 정말로 몰랐다면 이거는 이 NSC 운영을 한 대통령의 문제이거나 국가안보전략실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알면서 그랬다라면 뭔지 밝혀내야 되는 거거나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좌우지간 왜 박근혜는 첫 번째 명령을 배가 완전히 전복된 뒤에 2분 뒤에야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는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으로 그 세월호라 그러니까 그 선박 사고가 났다. 그게 우리가 알려진 게 10시경이에요. 저는 그런데 아닌가요? 저는 10시에 알았어요. 오전 10시에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지고 있다. 지금 침몰사고가 났다라는 얘기 10시에 알았어. 그리고 내가 텔레비전을 킨 게 10시 반이에요. 근데 TV에 10시 반에 10시 반경부터 11시 반까지 계속 나온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특공대 출동을 지시했다.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구조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 발언만 계속 나왔어. 박근혜 대통령이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고 그리고 막 전원 구조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11시까지인가 보다. 1시 30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11시 3분쯤 되니까 앵커가 완전히 뒤집어진 세월호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 그 센터로 들어온 사진이 이게 배가 완전히 전복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묻기 시작해.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이 안 됐을 거야. 12시 전후에서 전원 구조였죠. 12시 전후 근처로 전원 구조 지시가 보도가 나와. 그러다가 한 40분쯤 지나니까 대부분 구조라고 바뀌어. 그리고 2시죠. 1시 50분? 1시 40분? 이 정도에 가서 368명이 구조됐다. 1시경에 368명이 구조됐다라는 보도가 나와. 그리고 2시 20분에 가서야 170명 구조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배가 완전히 전복된 게 10시 28분이고 구조가 시작됐던 게 9시 15분경부터 10시 28분까지 1시간 동안 어선들이랑 해경이랑 뭐 주변에 있는 배들이 막 와가지고 승객을 구조했단 말이야. 그 구조가 10시 반쯤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구조가 안 돼서 배가 완전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2시까지, 그러면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생존자 숫자 파악도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 다음에 이 2시 반에서야 176명이 구조됐다고 얘기했다가 그게 며칠 뒤에 또 바뀌어요. 4일인가 지나서 168명이라고 다시 내려가. 그리고 한 달 뒤에 가서 또 인원이 바뀌어. 그죠? 그래서 이 생존자 숫자가요, 한 달 동안 바뀌어요. 생존자 숫자 발표가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내 기억에 4주에 4주. 4주가 지나서 최종으로 생존자 숫자가 바뀌게 돼. 나는 사망자 숫자를 모르는 건 이해가 돼. 몇 명이 탔는지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생존자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은 나는 지금도
치가 떨리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여튼 생존자 숫자도 못 됐던 이 정부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7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다. 직접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서면 보고하고 전화 보고만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그 대책본부에 나타나가지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다. 20여 차례 보고를 받은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닌 뻘소리를 했다. 이런 것까지 알게 됐고, 그러면 그 7시간 동안 뭐 했느냐고 물어보자